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제 3의 인생을 시작한 50대 남성입니다. 저의 첫 번째 인생은 젊고 자신감 넘치던 20대까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멀리 해외에서 고생하며 보낸 30대와 40대 시절이죠. 그리고 지금은 나이 50이 넘어 고국에 돌아와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네요. 그만큼 여러 번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며 굴곡진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 감당 못할 큰 고난 앞에서 하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연과 만나며 나락으로 떨어진 제 인생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인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썰맘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왜 찰나의 인연이라도 소중히 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 사는 것처럼 살다 결혼했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 깁스를 한 것 말고는 크게 병치레한 것도 없었죠.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그런 제 삶이 너무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니 제가 그 변화를 찾아봐야겠다 싶었네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이민이라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호주로 시집간 여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동생을 만나러 가서 해외의 이국적 분위기에 흠뻑 취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꼭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마음먹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민 조건이 만만치 않더군요. 호주는 주로 기술 이민이라고 해서 취업 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이민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을 호주의 유학과 현지에서 취득하게 되면 이민이 훨씬 쉽다고 했어요. 거기다 저는 시민권자인 여동생이 있어 제도적으로 좀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호주 이민 준비에 들어갔네요. 사실 처음 이민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펄쩍 뛰었어요.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가족도 못 보고 사는 게 영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죠. 그래서 아내 몰래 영어학원에 다녀 필요한 어학 점수를 따고 유학 갈 학교도 알아봤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완벽해졌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아내를 설득해 볼 생각이었네요. 한데 막상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자 아내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맘때 아이가 생겼는데 텔레비전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호주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 뜻을 합쳐 이민 준비를 하게 됐죠. 아내도 필요한 어학 성적을 따고 저도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요리를 선택해 준비했어요. 요즘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호주의 요리와 미용 분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요리에 관심도 있었고 나중에 제 사업을 하게도 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 선택하게 됐네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부푼 가슴을 안고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3년 넘는 시간에 학업에 매달려 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둔 돈을 아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묵묵히 따라준 아내 덕에 먼 타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 20여 년을 꽤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익히고 독립하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거든요. 하지만 여유가 생겼다고 방심해 마음에 놓았을 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바로 제가 사기꾼에게 홀랑 속아 넘어가 어렵게 읽은 재산을 털어먹고 만 겁니다. 상대는 자신이 엄청난 재력가라며 저희 식당을
대규모 체인으로 키워보겠다고 큰 소리쳤어요. 저도 어눌한 사람이 아니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웃고 넘어갔죠. 하지만 여러 명이 달려들어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들의 말에 휘둘려 20년 넘게 모은 재산을 전부 사업에 투자했네요. 물론 아내와 아들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아내는 밥을 먹다 말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난 아무래도 그 사람들 얘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상해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어도 뭐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말처럼 성공이 쉬우면 누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겠어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내가 그동안 눈 감고 장사한 줄 알아? 20년이면 산전수전 다 겪고도 남았어. 대체 날 왜 그렇게 못 믿어? 누가 당신을 못 믿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장사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동강물도 팔아먹었단 말이 있겠어요. 난 여기서 더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고 딱 지금처럼 우리 가족 먹고 살 정도면 돼요. 이제 우리 인형이만 공부 마치고 자리 잡으면 당신이랑 편안한 노후 보내는 게 내 소원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많이 일어놓을수록 노후가 편해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인형이도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살지. 지금으로도 충분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 골치 아프게 일 버리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만 만족하면 안 되겠어요? 이 사람아, 이건 내가 타양살이 20년 만에 얻은 최고의 기회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그런 저희의 대화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아들도 한숨을 쉬었죠. 아들 역시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너무 완강해 쉽게 말리지 못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후 이 순간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독불장군처럼 가족의 말을 무시한 벌이 너무나 혹독했네요. 사람을 금방 돈방석에 앉혀줄 것처럼 유혹하던 일당들이 저를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잠적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차무독촉에 시달리던 저는 야반도주하다시피 호주를 떠나야 했어요. 큰 소리치며 떠났던 고국 땅에 무일푼으로 돌아오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금이환양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 땅을 밟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귀국한 후 저희는 신세질 곳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이미 작고하시느라 돌아갈 본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촌동생네서 며칠을 지내다가 처남이 살던 원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내던 처남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며 전셋집을 빌려준 거죠. 덕분에 몸누이 걱정은 덜었지만 좁은 원룸에 다 큰아들과 셋이 누워 잠을 청하려니 기가 막히더군요. 20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잠시 돈에 눈 멀었다가 쪽박을 차게 됐으니까요. 그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한숨이 났어요. 나이 50이 넘어 손에 남은 게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있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자식 보기에도 부끄럽고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꾸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저는 점점 무능력한 가장으로 전락하게 됐네요. 그런 저를 대신해 가슴을 넘은 아들이 가장 노릇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호주에서 다니던 대학도 휴학하고 공사판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패배감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아들이 슬며시 제 손에 10,000원짜리 석장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소주만 드시지 마시고 안주도 좀 사드세요. 그러다 속 버려요. 그 말에서는 목이 매 아무 말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봐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다가 발을 엇디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아내도 온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뛰어왔더군요. 그맘때 아내는 옛 지인의 소개로 보험 영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급하게 달려온 아내는 아들이 응급수술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생전 입 밖에 낸 적 없던 원망의 말을 쏟아내더군요. 내가 뭐라고 했어? 세상 사람들이 다 멍청해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사는 줄 알아? 나는 괜찮아. 길에서 구걸하고 케밥을 얻어먹어도 괜찮다고. 근데 내 자식은, 착한 내 자식만은 잘 살게 놔뒀어야지. 멀쩡한 내 아들이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돼, 왜? 아내의 울분 섞인 넋두리에 저도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온 가족이 고초를 겪다 못해 목숨까지 위협받게 되자 딱 죽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수술방 문이 열리며 의료진들이 나타났어요. 저와 아내는 득달같이 달려가 아들의 상태를 물었죠. 그러자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락으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급파편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일단 응급을 요하는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손상 부위가 더 발견되면 추가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기를 기다려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의사는 응급수술은 무사히 마쳤다고 했지만 저와 아내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아이 상태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쫄딱 망해 길바닥에 앉을 때도 해본 적 없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또 했습니다. 그땐 정말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뿐이었네요. 그런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다행히 아들은 이어지는 수술도 잘 견뎌주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지 계속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잘 버텨주자 저희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거액의 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병원비를 내지 못해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게 될까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처남과 친척들에게 전화해 사정했죠.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사촌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물론 선뜻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안하다며 거절해하는 이들이 더 많았어요. 아마 저희의 사정이 어려우니 갚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제야 진정한 내 편을 알게 된다더니 저도 그때 걸러야 하는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제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돈 나올 구멍을 찾아 짜내봐도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저의 무능함에 탄식하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네요. 한데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다음 날 저희는 병원 측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어요.
글쎄 누군가 아들의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다는 소식이었네요. 게다가 계속 이어질 치료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 놀라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멍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앞에 낯선 의사가 나타나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한 저희를 보며 입을 열더라고요. 아저씨, 전 모르시겠어요? 아저씨가 쌀 사주고 옷 사주며 돌봐준 성훈이에요. 제가 두 분의 은혜로 이렇게 자라 의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소원이 제가 의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게 무슨... 성훈이라면 혹시... 맞아요. 아저씨 지갑 주워드린 꼬마 성훈이요. 세상에... 성훈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줬구나. 그때가 벌써 20년도 훨씬 전 일인데 어떻게 날 알아본 거니?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제가 어떻게 아저씨를 잊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만나든 절대 잊지 말자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다짐했는데요. 저랑 할아버지는 그때 아저씨 아니었으면 아마 동사하거나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겠지? 그때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너랑 할아버지를 두고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네, 아저씨 떠나시고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입양을 가게 됐고요. 다행히 너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부잣집 아들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의사가 돼서 아저씨 아들의 수술방에도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럼 네가 우리 인용이 수술해줬단 말이니? 네, 아직 담당 교수님을 도와드리는 수준이지만요. 교수님이 해진을 돌 때도 제가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박에 아저씨 아주머니를 알아봤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네가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두 분에게 더 감사해 하시겠죠. 근데 원무과에서 들어보니 아저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 전부 계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추가 비용도 책임지기로 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픈 친구가 그때 아주머니 뱃속에 있던 그 아이 맞죠? 뭐? 우리 병원비를 계산해준 사람이 너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치료도 못 받고 쫓겨날 판이었어.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런 말씀 마세요. 아저씨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걸요. 그때 두 분이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나마 편한 임종을 맞게 되신 건 다 두 분 덕이죠. 그러니 아드님 치료 걱정은 마세요.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의사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때 놀란 눈으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성훈이구나. 어릴 때도 남다르게 영민하더니 결국 의사까지 된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성훈아. 그런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인용이만 정신 차리면 내가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돈은 꼭 갚을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은혜는 저희가 입었죠. 저야말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아드님이 못하겠다면 더 바랄 게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위기에 제가 두 분을 만나게 된 것도 운명 아닐까요? 저는 이게
할아버지가 저에게 은혜 갚으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아주머니,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그러셨잖아요. 태어나서 그렇게 보람되고 기쁘게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래요. 그동안 의사 노릇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그러니 제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아내는 감격했는지 눈물을 쏟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옛 생각에 젖었답니다. 때는 20여 년 전, 제가 30대 초년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아내는 임신 초기라 신체적 변화에 살짝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 나가 산책하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료수를 사려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70대로 보이는 노인과 어린 사내아이가 거기서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그들을 지나쳐 화장실 빈칸과 바닥을 살살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노인이 주저하며 다가와 제게 지갑을 보여주고 입을 열었어요. 저 혹시 이 지갑을 찾고 계신가요? 저희 손자가 주인 찾아주려고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살펴본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주인 같다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제 이름은 윤홍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 제 거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 옆에 말없이 서 있던 아이가 나서서 대답하더군요. 윤홍식 맞아요. 이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 주인이에요. 그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한데 제가 손을 뻗어 그걸 건네봤자 노인이 갑자기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아이도 덩달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비인신용을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얼른 노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손주가 배가 고파해 3,000원 썼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린 녀석이 이틀을 넘게 굶어서 제가 그만 지갑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만 일어나세요. 너도 어서 일어나. 바닥이 차잖아. 제가 그 돈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아니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지갑을 찾아주셨는데 그깟 3,000원이 돼주겠어요? 그건 사례금이라 생각하고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배가 고프다니. 요 앞에 설렁탕집이 있는데 저랑 아내가 마침 밥을 먹으러 가던 참이었거든요.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제 말에 노인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신세까지 질 수는 없죠. 덕분에 빵과 우유로 허기는 달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그러더니 손자의 손을 잡고 황급히 화장실에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다 재빨리 밖으로 나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영문 모르는 아내를 데리고 노인과 아이의 뒤를 따라갔네요. 아내는 황당한 표정으로 이유를 물었고 저는 바삐 걸으며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 저분
어디로 가시는 거지? 저기는 재개발 지역이라 조금 위험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노인이 사라진 골목 어귀로 들어서자 동네 전체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여기저기 빈집이 널려 있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막바지 이사 준비를 하는지 집 앞에 쓰레기가 가득했죠. 그 와중에 저는 노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뒤를 쫓았네요. 다행히 아이와 노인의 걸음이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붉어진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저희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 발길을 돌려 마트로 향했네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야, 나는 얼핏 봤지만 이 날씨에 아이 옷이 너무 얇았던 것 같아. 벌써 찬바람 불기 시작한 지 한참 됐잖아. 그리고 성장기애가 이틀이나 굶었다니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걱정이 돼서 그냥 갈 수가 없네. 그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래서 따라가 본 거야. 식사 대접하겠다는 것도 거절하시고 영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 그래. 애가 배가 고프다는 거 보니까 먹는 게 급한 것 같아. 우선 음식이랑 애 입을 것 좀 사서 다시 가보자. 저희는 마트에서 쌀과 고기, 아이의 외투를 사서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며 노인을 불렀지만 기척이 없더군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 노인이 손자의 이름을 부르던 게 떠올라 저도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성훈아, 안에 있니? 성훈아. 그러자 잠시 후 아이가 맨발로 나와 저희를 보더니 놀라더군요. 아저씨? 그래 성훈아, 아까 공원에서 네가 지갑 찾아준 아저씨야. 아저씨가 쌀이랑 고기를 좀 사왔어. 잠깐 문 좀 열어줄래? 제 말에 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선 저희는 집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채 여기저기 쓰레기가 나뒹굴고 벽지도 뜯겨 있더라고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네요. 저와 아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노인이 걸어 나오며 손자를 부르더군요. 성훈아, 할애비 물 좀 다오.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손님? 누구? 혹시 그놈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게야?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지갑 찾아드린 그 아저씨가 예쁜 아줌마랑 같이 쌀이랑 고기를 사오셨어요. 뭐라고? 아이의 말에 저는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아까는 저도 경황이 없어서 그냥 보내드렸는데 아무래도 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쌀이랑 고기를 좀 사왔는데 여기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지. 이미 해도 졌는데 집안이 너무 어둡네요. 혹시 불이 안 들어오나요?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 여긴 재개발 때문에 버려진 집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고 있네요. 그럼 가스랑 수도도 못 쓰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하신 거군요. 못난 할애비 때문에 제 손자가 고생하고 있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신 나서더군요. 어르신, 저는 이 사람 안 사람이에요. 아이 옷이 너무 얇아 보여서 외투를 하나 샀어요. 입혀봐도 될까요? 아유, 이렇게 미안할 때가. 주인 이름 물건 돌려드리는 거야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가분한 오이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말없이 돈을 써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정직하신 분이 어쩌다가.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도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이 정도도 과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학교는 다니고 있나요? 안 그래도 내년이면 입학할 나이긴 한데 연고도 없이 떠들고 있어서. 아이도 그렇지만 어르신 건강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신 거죠? 사실 내가 당뇨를 오래 알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도느라 치료를 못 받아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어머나, 그럼 어서 치료 받으셔야죠. 안 되겠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세요. 예? 아유, 아닙니다. 염치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괜찮습니다. 아내 말에 노인은 깜짝 놀라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아내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결국 한창 실랑이를 벌이는 두 사람을 향해 제가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정 그러시면 저희가 여간에 방을 잡아드릴 테니 잠시라도 거기서 편안하게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금방 추워질 텐데 여기서 아이랑 겨울나기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손자 걱정에 저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짐이라고는 낡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잠시 후 저는 큰 길가에 있는 여관에 보름 정도 장박을 신청하고 노인과 아이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도 찾아가 저녁을 대접하며 두 사람의 속사정을 듣게 됐답니다. 이 녀석의 애비가 제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원래 착한 아들이었는데 사고로 며느리 먼저 보내고 갑자기 사업도 망하면서 애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더니 2달 전에 늙은 애비한테 자식 하나 던져주고 세상을 등져버렸죠. 저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저 녀석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사채를 끓여다 썼는데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집에 남은 냄비 하나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저 어린애를 어디다 팔아버리겠다고 눈이 뻘개서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들 피해 여기저기 떠들면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여동생이 자기 조카 챙긴다고 몇 번 도움을 주긴 했어요. 근데 그 못된 인간들이 그 집에까지 찾아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일절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숨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동안 어르신이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망하고 일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그 인간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무가내도 그런 막무가내가 없다니까요. 더구나 이런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뭘 알아보려고 해도 돈이 들어갈 테고. 어르신, 일단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친구를 알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친구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거 아서요. 안 됩니다. 저희 때문에 사장님까지 해코지 당하면 어쩌려고요. 괜찮아요, 어르신. 그런 인간들 때문에 법이 있는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 사장 아닙니다. 그냥 홍식이라고 부르세요. 그럴 수야 없죠.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한테. 저희 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셔서 그래요. 어르신이 말씀 편하게 하셔야 저도 편할 것 같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르신은 저를 아들이 하듯 편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정말
어르신이 제 친구의 아버지라도 된 것처럼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내도 어르신의 손자가 안쓰러운지 매일같이 찾아가 아이를 씻기고 챙겨주더군요. 그 와중에도 저는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마침 상속 포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고 불법 고리 사채업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만일 그 후에도 찾아와 괴롭히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사채업자들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어요. 괜히 몇 푼 뜯어내려다 더 큰일을 당할까봐 소탐대시를 걱정한 것 같았죠. 역시 경찰에 신고한 게 효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일은 두 사람이 지낼 곳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우선 어르신의 입원과 치료가 시급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모의탁 노인 의료시설에 대해 듣게 됐어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아내와 저는 그곳에서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희의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해 어르신이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됐네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입원하시자 아이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맡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 저희는 이민을 위해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만약 중간에라도 외국에 가게 된다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생이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도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죠. 가정위탁은 어떤 사정이 생겨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제도였어요. 보육원이나 기관과는 다르게 검증된 가정환경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하니 좀 안심이 되더군요. 마치 성훈이를 위한 제도 같다고 생각했죠. 아직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아이를 보육원이나 기관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훈이는 할아버지가 치료받으시는 동안 가정위탁을 받아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예 아이와 어르신을 만나러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아내와 저는 줄기차게 병원에 드나들며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성훈이와도 계속 연락하며 아이가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저희는 예정대로 호주로 떠나게 되며 자연스럽게 두 사람과도 연락이 끊기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게 2년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아이의 모습을 회상하며 뭉클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의사가 된 아이와 헤어지고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연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그때 할아버님이 지금 우리처럼 힘들고 외로웠겠죠? 그런데 어쩜 우리도 딱 죽고 싶은 마음일 때 성훈이가 나타난 걸까요?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나 봐요. 이렇게 서로 돕게 되는 걸 보면. 그러게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어? 그냥 인간된 도리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자고 했던 거잖아. 근데 그게 우리를 구해줄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내 저희는 놀라고 감사한 마음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들은 성훈이의 보살핌을 받으며 점점 건강을 회복했어요. 잠잘 시간도 쪼개가며 일하는 사람이 아침 저녁 거르지 않고 살뜰히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저의 사연을 듣고 놀라던 아들도
성훈이와 호영호제하며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다시 제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저희는 다 함께 수목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께 재회의 인사를 드리고 아들을 구해주신 것에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모두 이런 기막힌 만남이 어르신의 뜻이라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감격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작은 마음에 이렇게 크게 보답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 여기서 약속드릴게요. 다시는 술 마시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성훈이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한 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는 어르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패기 넘치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내도 생각보다 보험 설계사 일이 잘 맞는지 지난달에는 보험원까지 했더군요. 그리고 몸이 회복된 아들도 한국대학으로 편입해 아르바이트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가족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 중에 의미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를 인연이 악연이 될지 선연이 될지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선행을 베풀어 좋은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